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좀처럼 가라앉질 않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정보 피해자들의 그 집단 소송에 이어서 미국에서는 지금 주주들도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고요. 쿠팡의 물류센터 또 배달기사의 과로사 문제가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주간지 기자가 쿠팡의 심야 배송 또 주간 배송을 직접 체험 관찰하고 신체 변화와 건강 상태를 수치로 기록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 이 택배 노동의 실태를 기록한 기자를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증시에 산타가 올까요? 12월 하순에 접어든 오늘 코스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AI 관련주가 반등에 성공한 데 이어서 또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우호적인 투자 심리가 형성되고 있어서 최근 지지부진한 장세에서 벗어나 국내 증시가 산타 랠리를 보여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국내외 증시 전망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연휴가 있는 주의 첫 거래일이었어요. 네. 이 산타 랠리를 기대하게 하는 강세장이 연출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 초반부터 아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소위 전문가들 사이에서 오늘 좀 많이 오르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장 후반에 상승폭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2%대 강세 오늘 나타냈습니다. 코스피가 2.12% 상승하면서 4,105.93을 4,100선을 다시 회복을 했고요. 네. 코스닥은 1.52% 상승한 929.14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쌍끌이 매수가 나타났습니다. 네네. 특히 기관이 1조 6천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강력한 동력이 됐고요. 외국인도 오늘 1조 원 넘게 한국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산타 랠리를 충분히 기대케 합니다. 지금껏 시장을 제약해왔던 요소들이 제거되거나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일단 지난주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같은 이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AI 거품 우려가 커지면서 지수 자체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다가 주 후반에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반도체 기업의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이 나오면서 이런 AI 우려를 씻어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네. 여기에다가 이제 물가나 고용 지표가 줄줄이 발표됐는데 걱정했던 충격적인 숫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즉 물가도 고용도 비교적 안정적인 지표가 확인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반도체주가 매우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네. 삼성전자는 3%대, SK하이닉스는 6%대, 이것도 쌍끌이 강세인데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코스피를 이끄는 모습이었고요. 무엇보다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4분기 실적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가 꺼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사이클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수출 기업으로서 환율 효과까지 겹치면서 4분기에 역대 최고 실적을 낼 것이란 기대가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수출 실적 나온 게 관세청에서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나왔는데요. 430억 달러 기록했습니다. 이게 1일부터 20일까지 집계한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이고요. 요 상태라면 연간 수출액 7천억 달러 돌파도 지금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고 주목하셔야 될 건 이제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이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이제 환율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 오늘도 원달러 환율은 지금 고공행진했습니다. 결국 1,480선을 넘어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중 돌파뿐만 아니라
주간 거래 종가도 네. 이제 오늘 3.8원이 더 오른 1,480.1원에 딱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1,480원 선을 넘어선 거고요. 오늘 시작은 1,476원에서 시작을 했고 네. 오전 11시 무렵에 이제 급격히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1,480원, 12시 반경에는 이제 1,481.5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네네. 오늘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달러 강세 요인보다는 원화 약세 요인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 인덱스는 지금 98.63. 네. 전반적으로 보면 하락세고 지금 엔화도 지난주에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뭐 어떻게 보면 엔화가 되게 강세로 나타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네. 않은 그래요. 모습입니다. 아직, 네. 그리고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외환 시장도 거래량이 많지도 않아요. 그럼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2% 이상 급등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투자자들도 1조 원 이상 코스피에서 매수 우위를 보였단 말이죠. 그렇다면 사실 환율이 이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 1,480원을 찍었다라는 거는 결국 미국 증시 랠리에 따른 서학개미들의 환전 수요가 몰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 이 환전 수요가 몰려서 달러 매수가 강해졌기 때문에 환율을 밀어 올린 것이다 라는 분석입니다. 지금 지난주에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고 또 외화 예금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이라든지 뭐 국민연금 환해지 외환수합부 확대 뭐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환율 안정의 총력전에 나선 상태인데 지금 연말 연초까지 잇따른 대책들의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환율 상승 압력이 완화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요. 서울 그 아파트 월세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 기록했다고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가 3.29% 올라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래 처음으로 연간 상승률 3%를 넘어섰습니다. 네. 지난해 연간 월세 상승률이 2.86%여서 당시에도 역대 최고치 경신한 거였는데 올해 3% 돌파했으니까 2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한 거고요. 월별로 보면 상반기와 하반기가 뚜렷하게 흐름이 다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0.1%대 그 상승률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반기 들어서 급격하게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뭐 10월이나 11월 같은 경우는 0.6%대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추세를 보면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이 나오기 시작한 때부터 뭐 대표적으로 6.27 대책부터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요럴 때부터 이제 월세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결국 이런 것들을 보면 뭐 부동산 대책의 후폭풍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지금 뭐 월세 가격 말씀드렸지만 전세난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 다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대출 수요도 강력하게 규제를 통해서 잠가 놓은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3중 규제로 지금 서울 전역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거주용 매매만 가능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전월세로 물량을 풀지 않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거주를 하거나 네. 기존의 임차인들은 지금 대출도 묶여 있으니까 내 집 마련이 어렵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집에서 계약 연장을 통해서 뭐 그대로 이제 머물기 때문에 신규 전월세 물량들이 풀리지 않고 있는 거고. 삼중 규제라는 게 아까 뭐 그 조정 대상 지역, 예, 조정 대상 지역하고 기걸지구하고 토지거래허가제 그거 말씀하신 거였나요?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신규 공급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물량도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이런 주거비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서민층 같은 경우는 더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또 이런 가운데 우려해야 될 건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급도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서울 지역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반토막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총 8만 1,500여 세대, 올해 대비 약 28% 감소한 규모이고요.
그중에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보다 4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각종 규제가 걸려 있는 가운데 신규 공급도 급감을 하니까 뭐 이런 상태에서 전월세 가격 오름세가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네. 나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워낙 가팔라지다 보니까 대책을 내놨는데 대책이 나오면서 또 이렇게 전세난 월세가 네. 많이 상승을 하니까 이제 어떻게 정책을 잘 써야 될지 참 당국으로서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가계대출은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쉽게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받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30, 40대가 제일 많은가 봐요. 네, 이게 이제 오늘 한국은행에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라는 거를 처음 내놨어요. 예. 이게 이제 3분기까지 올해 3분기까지 차주당 이제 가계 부채 통계를 낸 건데 일단 3분기 기준 차주당 가계 대출 신규 취급액을 보면 평균 3,852만 원. 전 분기보다 26만 원 증가했습니다. 네. 요거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이 된 거고요. 이 가운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을 보면 2억 2,707만 원, 전 분기 대비 1,712만 원이 급증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요걸 보면 그 중심에 30대가 있다라는 거죠. 30대는 가계대출만 보면 전 분기 대비 243만 원 늘어나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을 했고요. 네. 40대도 72만 원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20대, 50대, 60대 이상은 다 감소를 했고요. 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30대의 차주당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 5,365만 원,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보면 2억 8,792만 원.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고요. 다른 연령대와 비교했을 때 격차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쏠림이 뚜렷해졌거든요. 3분기 수도권 차주의 가계대출 4,535만 원, 주택담보대출은 2억 7,922만 원으로 집계가 돼서 이 비수도권과의 격차도 계속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네. 종합을 해보면 아까 30대가 수도권에서 주택 구매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이거는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전망에 따라서 이른바 젊은 층의 영끌과 비투 현상이 이렇게 대출 통계에 나타난 것이다 볼 수 있겠죠. 네. 자, 쿠팡에 지금 미국 주주들이 집단 소송 제기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이제 쿠팡 그 피해자들, 그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된 건데 이거랑 별개입니다. 이거는 주주들이 이제 제기를 한 소송인 겁니다. 네. 그래서 쿠팡 그 모 회사인 쿠팡 INC의 주주인 이 조지프 벨이라는 사람이 지난 18일에 쿠팡 법인 또 쿠팡 INC의 김범석 의장 네. 그리고 거라브 언앤드 CFO를 상대로 증권 집단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네. 소장을 보면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평가된다. 그런데 쿠팡이 허위 또는 오해 유발 공표를 했거나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다 네, 주장을 네. 한 겁니다. 쿠팡이 그리고 정보 유출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보고 규정에 따라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그 SEC 규정상 중대 피해 사실이 발생했었을 경우에는 네. 4영업일 이내에 이거를 공시해야 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한 거죠, 더. 네, 훨씬 더 네, 지났죠. 네. 요게 이제 원고 측의 주장입니다. 예. 이제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집단 소송은 앞서 제기됐던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해롤드 로저스 그 신임 쿠팡 대표요. 그 국회 우리 청문회 나와가지고 네.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서 네.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던 거 아닌가요? 네, 맞죠. 그런데 이 정작 주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로저스 대표가 SEC 규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네. 중대 사고가 아니어서 원래 공시할 의무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투자자들이 알 권리를 위해서 나중에 공시를 한 거다. 이런 설명을 내놨거든요.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한 아까 원고는 법 위반을 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상반된 입장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쿠팡 측이 가장 원하지 않던 상황에 맞닥뜨린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미국의 집단 소송이 무서운 게 이름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게 네. 해당 판결이 적용이 다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상 판결이 나면 천문학적인 배상 판결이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실 그 전에 그냥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로저스 대표가 왜 청문회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가 이제 궁금한 건데 네.
이게 소송이 18일에 제기가 됐거든요. 미국에서. 네. 네. 우리 청문회에 나온 게 17일이었단 말이죠. 아하, 예. 그러면 사실 이 소송 제기를 어느 정도 예상을 했거나 알고 있었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런 공개석상에서 일부러 이게 중대한 사안이 아니었다고 봤기 때문에 아니어서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공시를 해야. 나중에 한 거다 이런 네. 설명을 한 거는 사실상 의도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게 나중에 법적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을 때 회사나 본인 입장은 이거는 중대 사안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공시한 거다라는 그런 논리를 내세우기 위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이제 법정에서 다퉈봐야 되는 거죠. 네. 로저스 대표 말대로 결제 정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중대 사고가 아닌 거고 이거는 법원에서 다퉈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우리한테도 나중에 제재라든지 국내 소송에도 다 종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1분입니다. 새벽 배송 금지 논쟁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다룬 바 있는데요. 주간지 기자가 심야 배송, 주간 배송 모두 직접 일해보고 신체 변화까지 보도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왜 이 배송 시스템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지 생생한 취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겨레 21 류서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직접 쿠팡 배송 예. 해보신 거잖아요. 예, 해봤습니다. 네. 2주. 예, 맞습니다. 2주가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이게 11월 초에 이제 새벽 배송 논쟁이 발생을 하고 네. 그 이후에 11월 10일부터 2주간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심야 배송을 그 월요일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6일 동안 하고 네. 만 하루를 쉬고 바로 주간을 들어가서 또 6일 동안 했습니다. 그럼 이게 정보 유출 사태 전에 하신 거네요? 예, 맞아요. 아, 예, 그렇군요. 그때는 뭐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예. 자, 그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이게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9월에 네.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을 했는데 당시에 택배 노조가 0시에서 5시에 초심야 시간 배송 금지안을 낸 것이 보도가 되면서 네. 이게 SNS나 우리 사회에서 새벽 배송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좀 뜨거운 논쟁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저희는 주간지 입장에서 언론이 이걸 어떤 식으로 다룰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당시에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좀 취재가 필요한 게 두 가지 쟁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네. 하나는 건강에 관한 쟁점인데요. 네, 네. 이게 실제로 밤새워 하는 고강도 노동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건강에 위협이 되느냐. 네. 이게 저희가 사전에 조사한 바로는 네. 심야 배송을 하는 택배 기사분들을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한 것들은 좀 많은데 직접 신체의 어떤 그 신체 수치를 측정한 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직접 장비를 차고 일을 해보자라는 취지였고요. 네. 또 하나는 당시에 이게 뭐 새벽 배송이 소비자들이 원하고 기사님들이 원하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 이런 논쟁들이 많았는데 네. 당시 논쟁에서 쿠팡이라는 회사는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 논쟁에. 그래서 쿠팡의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좀 파고 들어가 보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심야 배송을 하면은 이게 이제 배송하는 분들의 건강권을 위협한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밝힌 게 없었는데 그렇죠. 직접 예. 몸에다가 측정기를 차고 예. 해보셨다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예. 이게 안 힘드셨습니까? 일단 우선은 제 몸무게가 3kg 빠졌습니다. 2주 동안. 그건 아주 예. 긍정적인 건가요? 예. 아까 네. 몸무게 빠진 거는 긍정적인데 저는 빠지는 거 무조건 부러워서. 이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빠지면 조금 몸에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제 개인적으로는 네. 뭐 무릎이랑 관절 같은 것들이 좀 무리가 왔는데 한참 청춘이신데 무슨 관절하고 와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트럭에서 1톤 트럭에서 한 하루에 한 200번 정도 내렸다 뛰었다를 반복하는데 숙련된 기사분들은 보호대를 차거나 이렇게 네. 내릴 때 이 노하우가 있거든요. 근데 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하루에 200번씩 뛰어내리는 걸 반복하니까 이게 전혀 쓰지 않던 근육이 쓰이면서 네. 이게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무릎이? 지금도 조금 아직 아프세요. 아니 근데 네, 궁금한 게 왜 네네. 심야부터 하셨어요? 좀 주간을 한 다음에 약간 익숙해진 다음에 심야를 가셨어야 됐던 거 아닌가요?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저희도 이 기사 어떤 마감이 있는데 네. 그 기사분들의 스케줄에 저희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예. 2주 동안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시작 세 가지, 전하고 후하고 예. 예,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네, 이거를 하기 네. 전에랑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노동 강도가 좀 분명히 좀 높을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상상보다 훨씬 높았고요. 그러니까 택배 일이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쿠팡에서 일하는 택배 일, 그러니까 타 택배사와는 다른 쿠팡의 시스템이 그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는 게 있었다는 네.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밤새워서 고강도로 일하는 것, 이걸 연속적으로 일하는 것이 분명히 몸에 어떤 신호를 준다. 근데 그 신호를 택배 기사는 알 수가 없다라는 네. 게 두 번째고, 세 네. 번째는 그 변화를 알아도 몸이 신호를 줘도 쉴 네. 수가 없다. 네. 쉴 수가 없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왜 수 쉴 있을 것 수가 같아요. 없어요? 이게 쿠팡 택배 기사, 그러니까 퀵플렉서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게 네. 쿠팡에서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을 하고 네. 그 대리점이랑 계약을 맺어서 진행하는데, 일종의 아웃소싱이군요. 예, 맞습니다. 그거를 계약을 하는 순간 그 기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들 밖에서 얘기하면 그냥 물량을 줄이면 되지. 나 좀 개인 사업자야. 예. 내 차 가지고 이렇게 네네. 생각하는데 그렇죠. 아닌가요? 적게 일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물량을 주어지는 대로 완수하거나 아예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일정 구역 안에 라우트인가 뭐 있다고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하든가 안 하든가. 하든가 안 하든가죠. 근데 그 물량을 매일매일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비자들이 갑자기 많이 시키는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원래 100개 하다가 200개가 주어지는 날에도 그걸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못하면 점수가 깎여서 그 배송 구역을 담당하는 대리점과 계약을 끊어버려요. 쿠팡에서.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 생수뼈 이렇게 무거운 것도 해보셨습니까? 근데 그게 다행히 네. 물은 이제 따로 배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네. 보리차나 주스 같은 건 또 배송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리차 2리터짜리 12개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 5층 한 번 갔다 오면 그 한 번으로도 이제 진이 계단이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없는데도 다녀보셨어요? 제가 했던 구역이 조금 힘든 구역인데 아. 아파트가 없던 구역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100% 빌라였어요. 거기가. 네. 엘리베이터가 있던 데가 한 20% 정도고 나머지는 엘리베이터 없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군요. 예, 그러면 정말. 하루에 한 300층 정도 오르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 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체 측정을 했는데 예. 사전에 이제 전문가하고 뭐 그 의료 전문가하고 만나서 이제 그쵸, 상담을 예. 하시고 네네. 이게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를 어떻게 측정하자 다 얘기하고 하신 거잖아요. 예, 그 그렇습니다. 뭐를 측정하셨어요, 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측정했습니다. 하나는 수면, 네. 그리고 하나는 피부 온도, 그리고 하나 마지막이 혈압인데요. 이 세 가지 다 유의미한 좀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게 이게 어떤 논문에 실리는 그런 정교한 실험 형태는 아니고 네. 저희가 그 직업환경의학과 이대목동병원의 김현주 교수님 네, 자문을 네. 받아서 네. 최대한 좀 정교하게 짜보려고 했지만 이게 뭐 엄청난 그런 논문에 실릴 만한 실험은 아닙니다. 그래도 또 한 명이고 그렇죠. 예, 한 명인데 네. 네, 그거를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도 기기 예, 착용을 아, 부탁드렸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총 네. 4명이 착용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먼저 수면 같은 경우는 수면 시간은 네. 심야 일할 때 5시간 반 정도, 주간에 6시간 반이었는데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실제 누워 있었던 대비 잠든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아 수면의 효율 같은 거 예, 맞습니다. 봐요. 그걸 네. 수면 효율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평균적인 성인이 한 85% 정도 나오는데 네. 저는 심야에 일할 때 한 60%대까지 떨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 깨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었고 아. 주간에 피곤하면 예. 금방 잘 것 같은데 아닌가 봐요. 그게 실제로 아침에 퇴근하거든요. 그럼 오면 잠이 잘 안 옵니다. 하기야 바로. 저도 숙직하고 예. 이렇게 이제 새벽 뉴스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은요 예. 잠을 잘 못 잤거든요. 그쵸, 그게 예. 밤샘 일하는 거의 그 부작용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네. 해가 떴을 때 움직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오랫동안 인류가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걸 측정한 거를 그 혈압 같은 경우는 4일차부터 측정을 한 게 뭐냐면 바로 그러니까 제가 주간에 일하다가 야간으로 넘어갔을 때 아 야간으로 일하다 주간으로 오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기자 일을 주간에 이렇게 생활하다 갑자기 몸이 변하면 그게 수치가 튈 수도 있으니까 네. 그거를 4일차 정도부터 재기 야간에 시작한 좀 거예요. 적응을 하고.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변화가 혈압이었는데요. 혈압이 그 이제 그 심장 혈관이랑 좀 연관이 돼 있는데 사람이 잘 때 보통 20% 정도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야 정상이죠. 정상이죠. 네. 근데 제가 야간에 일할 때는 한 13%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10% 밑으로 떨어지면 네. 이게 정말 고혈압에 그 고혈압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네. 있는 건데 평상시 혈압은 좋았던 거죠. 근데 혈압은 이제 주간에 일할 때는 그 평균 정도인 20% 정도 언저리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 이거 하려면은요 그 기사 자격증이라든가 무슨 면허라든가 차량이라든가 뭐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예. 취재 들어갈 때 그게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였습니까? 그게 이제 쿠팡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외부의 위탁에서 배송 업무를 하는데 네. 그 쿠팡 퀵플렉서라고 불리던 쿠팡 택배 기사분들은 네. 이 화물 운송 자격증이 네. 있어야 하고 네. 1톤 트럭이나 그 스타렉스 같이 어떤 화물 운송이 가능한 네, 차량 네, 네. 그리고 배번호판이라 그래서 이 배송을 전문으로 하는 번호판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네. 걸 다 구비하려면 최소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리거든요. 빠른 취재에 투입되려면은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현실적으로 물량이 많은 지역의 기사님한테 그 동행 취재를 부탁을 드렸고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네. 쿠팡의 택배 기사분들 중에서 물량이 많은 분들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거나 실제 두 분이서 같이 일하는 경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그런 했습니다. 식으로 하신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였습니까? 일단 이게 그 고강도 노동이라는 게 이 네. 심야 같은 경우는 일하는 시간이 짧은 대신 훨씬 강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체력이 좋은 편이라서 괜찮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네. 배송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걷질 않았어요. 왜요? 그게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럼 뛰었단 말씀이세요? 계속 걷죠? 뛰어요. 근데 그거를 아. 계단도 뛰고 그 평지도 뛰고 계속 뛰는 겁니다. 트럭에 앉아 있는 순간만 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쉬는 것도 아니죠. 사실 원래 운전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내리자마자 뛰어서 뒤로 가서 물건을 들고 뛰어서 올라가서 배송. 그러지 않으면 정해진 시간에 그 할당된 배송량을 다 못 채운다는 못 말씀이시군요. 채웁니다. 네. 그렇게 못 채우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마감이랑 다회전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게 쿠팡에만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오전 7시까지 마감을 해야 됩니다. 심야 네. 배송은. 예. 그 7시 안에 마감을 해야 되는데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흔히 택배를 생각하면 한 번에 다 실어가지고 한 번 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다른 택배사들은 합니다. 어. 근데 쿠팡은 최대한 많이 더 빠르게 배송을 하기 위해서 한 번 나갔다가 와서 또 가서 또 싣고 그 사이에 이제 그 안에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군요. 3번을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길에서 보낸 시간이 한 2-3시간 되기 때문에 그 외적인 시간, 배송을 줄일 실제 하는 수밖에 시간을 없다는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렇게 줄이지 않으면 7시까지 마감을 못 하는데 7시까지 네. 마감을 못 하면 그 점수에 반영이 돼서 그 라우트라고 하는 배송 지역에 뺏길 배송 수가 구간. 있습니다. 그렇군요. 클렌징이라고 하는 건데 네. 쿠팡에선 지금 그게 제도를 없앴다고 클렌징? 하는데 지금도 대리점 평가 제도라는 SLA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네. 계속 점수를 체크하고 있어요. 그 핵심 지표 중에 하나가 7시까지 마감을 얼마나 지켰느냐거든요. 그렇군요. 마감 시간이 있는데 다회전을 하고 그리고 또 비대면이라는 게 뭐예요? 쿠팡의 이게 시스템 중에서? 쿠팡이 아시겠지만 2020년 전에는 그렇게 배송 업계에서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코로나 대유행 시기에 엄청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CJ를 제끼고 1위에 올랐거든요. 근데 쿠팡이 코로나 시기를 제치면서 코로나 때는 우리가 모든 걸 다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전에 택배 받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초인종을 눌러서 직접 전달해 주거나 맞아요. 못 받으면 이제 전화를 하잖아요. 네. 근데 쿠팡은 고객과의 소통을 원천 차단을 해놨어요. 어. 그러니까 택배 기사가 이게 뭔가 문제가 발생해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는 거예요. 절대 문자도 못합니다. 못해요, 먼저? 못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무조건 소통은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택배사들도 신선식품이 있지만 네. 그거를 오늘 좀 배송이 늦을 것 같으면 고객님 죄송한데 도로 사정 때문에 한두 시간 늦을 것 같습니다 하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해주신대요. 근데 쿠팡 그런 연락조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쿠팡은 고객이 최고 우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그럼 고객이 컴플레인, 흔히 말하는 불평 불만이 접수되면 또 그게 기사분한테 점수가 안 좋게 매겨지는 그렇죠. 건가요? 그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게 또 아까 말씀드린 SLA 점수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다른 또 택배사, 물류사하고 다른 점이다. 그렇죠. 계속 물론 이제 다른 택배사도 이제 평가는 하겠지만 하겠지만 쿠팡은 정말 그 세부적으로 평가 지표를 나눠서 계속적으로 그런데도 예. 쿠팡에서 일하시는 분들 예. 또 심야 배송을 선호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예. 그분들은 낮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교통도 좀 덜 막히고 예. 사람들하고 마주치지 않고 오히려 더 편하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네. 사실 실제로 그 교통체증이나 주차 문제, 네. 그다음에 사람들과의 마주치는 것들이 스트레스거든요. 제가 주간에 아파트에서 일할 때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부터 한 5개 층을 배송하고 오면 네. 조금 문을 열리고 그 사이에 놓고 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 딱 내렸을 때 사람들 1층에서 표정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돼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택배를 하면. 근데 네.
그거 누가 다 눌러놨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층마다. 저는 마주치지 못했지만 근데 상가 같은 데 가면은 네. 택배 기사님들 타지 마세요 이런 거 붙여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심야에 배송할 때 제가 제 지역에 440개 정도 건물이 있거든요. 네. 쿠팡이 들어가지 않은 건물이 단 한 개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쿠팡이 배송 가는 데가 많은데 사람들은 택배를 시키면서 네. 택배 기사가 본인의 삶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선들이 그 야간으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건강한 청년이시잖아요, 우리 류 기자님께서. 예. 그런데도 그 혈압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걸 심지어 느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예. 이걸 잠깐 해도 그런데 오래 하시는 분들은 어떨까? 그분들은 본인들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걸 알고 이거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나요? 아니면 쿠팡에서 그런 걸 건강을 갖다가 좀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쿠팡이 처음에 좋은 일자리라고 택배 업계에서 소문이 났던 게 기사님들을 직고용했었거든요. 네. 그때는 건강을 심층적으로 체크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혈압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혈압에 문제가 있으면 야간 근무를 못 하도록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주화로 다 돌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쿠팡을 만나서 얘기해봐도 아니 우리가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을 우리가 체크할 수가 없다. 그 불법이다. 대신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을 해준다. 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건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실질적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특수건강검진을 통해서 네.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네.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아까 퀵플렉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분들이 몇 명이에요? 쿠팡에서 일하시는 배송하시는 지금 분들이? 이게 점차 늘어나서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사이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시작하셨을 때 심야 배송 제한에 대한 이슈가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취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행 취재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기사분들 만나보니까 심야 배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들은? 실제로 심야 배송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게 심야 배송을 원하는 게 그냥 심야 배송 자체를 절대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오면 주간에 비해서 원한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일자리 자체가 좋은 일자리여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나 교통체증 이런 것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는 거지 네. 그 자체가 좋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당장 없애자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때 일을 하게 하려면 이게 흔히들 밖에서 뭐 다른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같이 야간에 일하는 직업인데 왜 이 직업만 그렇게라고 하시는데 그런 직업들은 철저히 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네. 이틀 일하면 최소한 하루는 쉬거나 이런 네. 식으로 보호 조치가 있는데 네. 이거는 고강도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6일 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6일 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보상은 더 큰가요? 그러니까 주간보다는 크죠. 어느 정도 한 1.2배, 1.5배 이렇게 하면 예를 어떻게 들면 돼요? 택배는 단가 개당 단가로 받는데 네. 한 100원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한 100개 정도 하루에 몇 개 정도 해야 돼요? 하루에 이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은 한 350개 정도. 주간에. 350곳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가구 수로 따지면 350개고 그 개로 따지면 350개고 네, 가구 수로 가구로 하면 한 250에서 300곳 사이인데 그것도 네. 많죠. 네. 그리고 주간으로 하면 한 400개 정도. 그럼 포장이 합포장이 된 건 하나로 보나요? 그렇죠. 그것도 합포장도 되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쿠팡의 시스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처음에는 되게 좋은 조건으로 다 모집을 했다가 네. 점점 조건을 안 좋게 바꿔가요.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 주신 합포장인데 네. 가보면 박스를 3-4개를 합쳐가지고 테이프로 그래서 묶어놓습니다. 한 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죠. 너무하네요.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거 말고도 사실 뭐 분류노동 같은 것도 네. 원래 대부분의 택배사들이 네. 그 분류노동을 기사님들한테 전가를 했었어요. 네. 근데 1, 2차 사회적 대화 때 그걸 네. 없애기로 했거든요. 아. 당시 쿠팡은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이제 천천히 그거를 슬슬 전가를 밀어넣어요. 슬슬 밀어넣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사님들이 내가 처음에 했을 때랑 비교하면 지금 조건들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지금 네.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쿠팡이 업계 1위로 올라가면서 물량이 제일 많아졌거든요. 단가는 올랐어요? 단가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더 많이 배달해도 사실 손해 주는 건 똑같은데 그렇죠. 물가는 오르고 있고 내 예. 실질 임금은 떨어지는 셈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게 단가도 큰 문제입니다. 그래요. 예. 그때가 그래도 11월이라서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울 때가 아니라서 근데 막 다니실 때 땀이 많이 나던가요, 밤에도? 제가 그때 당시에 기온을 찾아보니까 한 5도 정도였거든요. 네. 밤에 네. 조금 이제 반팔 입기에는 추운 날씨인데 네. 제가 반팔을 입으면서 했어요. 다 땀으로 젖을 정도로. 그러니 혹서혹한일 때 얼마나 이분들이 그쵸. 힘드실까. 저는 사실 운이 좋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비도 안 왔고 그 이 분류하는 캠프도 실내에 있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실외에 있는 곳도 있어서 예. 많이 열악합니다. 더 많은 말씀 듣고
아쉽지만 지금 예, 시간의 벌써 제약이 다 있어서 됐나요? 끝으로 취재하시면서 예. 어떤 제언을 하고 싶으신지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이게 지금 그 가서 들어보면 코로나 때 유입된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벌어야 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아예 안 하냐 아니면 하냐 이걸로만 지금 그 물량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정말 몸을 갈아가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한계까지 했을 때 정말 그 체력이 좋은 분들은 버틸 수 있겠지만 한계까지 가신 분들은 그래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국회에서 뭐 청문회도 하고 있지만 네. 3차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쿠팡도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이 쿠팡의 시스템을 조금 더 바꿔서 과로사하지 않고 죽지 않는 안전한 그래요. 일터를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야근이 예. 있는 회사 같은 경우 일근, 야근, 조근 또 하루 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3조 4교든지 4조 3교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 그나마 건강권을 지키려고 하는데 예. 여긴 정말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필수 야간 직업군을 만든다면은 좀 예. 보상 체계도 확실하고 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죽지 않는 사회, 네, 그렇죠.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예. 네, 우리 아빠, 우리 아들일 수 그쵸. 있으니까요. 그런 거 좀 신경 써서 좀 뭔가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겨레 21의 류서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주요 이슈와 일정 살펴보고 현명한 투자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주간 증시 동향 라스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부터 살펴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초반에 안 좋았는데 후반에 좀 좋아가지고 네. 그래도 다우는 조금 빠졌습니다. 0.67% 하락했지만 나스닥이 0.48%, S&P 500은 0.1% 오르면서 그래도 조금 이제 회복되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나 오라클도 다 플러스권에 마감을 했고 테슬라가 4% 이상 오르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기업이죠. 마이크론이 지난 한 주 동안 무려 10% 가까이 이제 급등하면서 네. 오라클이 흔들렸던 이런 이제 AI 약간 이제 거품론 이슈를 마이크론이 호실적으로 이제 방어를 해주면서 네. 일단 진정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론이. 그리고 네. 이제 미국 고용 지표나 소비자 물가도 좀 미뤄졌었는데 지난주에 일단 이제 공개가 됐고 뭐 여전히 지표는 신뢰는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시장은 일단은 뭐 나쁘게 해석은 안 했다. 물가가 좀 낮게 나왔지만 네. 어쨌든 뭐 시장 자체에 큰 영향은 주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증시를 구원한 게 마이크론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네. 이런 표현 어떻을지 모릅니다만 미친 실적이라는 표현까지들도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쨌든 국내 반도체는 호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도 국내 증시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급등한 배경 중에 하나가 마이크론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많이 올랐고 좀 놀라웠던 게 이번 분기 실적도 좋은데 다음 분기 예측치를 미리 이제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 예상했던 것보다 순이익이 2배나 더 높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얼마나 이 반도체를 과소평가한 건지를 우리가 이제 안 거죠. 생각보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배나 더 증가시켜 버렸고 네. 그 시장이 깜짝 놀란 거죠, 사실. 그래서 주가가 그 실적 발표한 날 10% 오르고 다음 날 7% 추가로 이렇게 올라 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라클 이슈가 좀 이제 약간 해소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공급은 계속 줄고요. 수요는 계속 늘고 이게 공급은 빨라봐야 27년 정도 돼야 좀 공급 늘지 않겠냐. 네. 그리고 지금도 막 주문을 막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반도체는 미리 만들어 놓고 고객들이 와서 사가는 구조인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일단 나부터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고객사들도 지금 물량이 없다 보니까 지금 미리 안 사면요. 나중에 비싼 가격에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이 미리 장기 계약을 맺어놓으면 이 가격이 고정되잖아요. 혹시 오르면 이제 나중에 비싸게 사야 되지만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를 좀 미리 선구매하려는 사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현상이 이제 생겨버렸고 이게 아마 내년까지는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이런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예상을 좀 넘는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포드에서 전기차 사업 축소 전략 발표했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앞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좀 지난주에 조금 이제 놀랬던 게 포드가 기존의 전기차 사업을 좀 축소하고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이쪽으로 좀 이제 바꾸겠다. 네. 근데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가 잘 안 팔리거든요. 사실 테슬라도 주가는 좋지만 전기차는 판매가 좀 부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흔히 캐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 이 고비를 넘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모델이 하이브리드예요. 네. 그래서 그걸로 좀 이제 바꿔서 좀 전기차를 좀 줄이고, 근데 전기차도 저가 전기차는 또 하겠대요. 중대형 전기차는 좀 줄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SK온하고 원래 합작 공장이 하나 있는데 네네. 그 공장을 켄터키 공장인데 그거를 포드가 그냥 이제 단독으로 가져가고 아. SK온하고 이제 해체를 한 거죠. 아.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지금 업황이 좋지는 않은 거죠. 예, 그런 결정을 내렸는데, 네.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좀 줬던 게 포드가 유럽에서 네네. 그 LG엔솔과 24년도에 맺은 계약이 하나 있어요. 13조가 넘어요. 배터리 네, 계약을 했어요. 계약이었죠. 네, 네네. 그 유럽에 판매하는 이제 상용 벤 같은 이런 차에 들어가는 건데 두 개로 나눠서 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 9조 원짜리 계약이 있어요. 13조 중에. 네. 그거를 갑자기 취소시켜 버린 거예요. 계약을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럼 계약을 파기할 땐 위약금을 물어 어떻게 돼요? 내겠죠 아마 이런 것들을. 이런 게 왜냐면 LG엔솔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공장도 만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위약금인지는 그거는 알려지진 어쨌든 않은데. 9조 원에 해당되는. 네, 총 9조 원 계약을 갑자기 파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결정한 배경에는 이제 그러니까 이 포드 입장에선 유럽의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쉽지 않다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원래 2035년도에는 네. 탄소 배출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어떤 차든 간에. 그렇죠. 네. 근데 그게 규정이 좀 완화됐대요. 아. 일부 탄소 배출이 가능한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포드도 그러면 차라리 하이브리드로도 충분히 공략할 수도 있거든요. 일부를. 그래서 이 좀 대규모 계약을 좀 해제해 버리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쪽으로 미국으로 좀 전략 변경했잖아요. 네네. 유럽도 그러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이거 가동률이 줄어드는 악재니까 예. 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LG엔솔 같은 이제 배터리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빠졌는데, 네. 그러나 일부 증권사에선 이런 부분들이 좀 악재긴 하지만 ESS가 성장하니까 네. 지금 그렇게 이거를 저장 장치요? 예, 네. 요게 워낙 강한 성장을 기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상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한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이기보단 좀 지켜보자라는 내용도 있으니까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국내 증시 좀 더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하고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네. 지수가 좀 급등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다시 4,100을 넘어서 4,105.93포인트, 85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2.12%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929.14에 끝나서 13.87포인트 올랐고요. 1.52% 가까이 이제 급등했는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늘 외국인들이 1조 1,000억을 샀습니다. 하루에. 네, 네. 근데 개인 투자분들은 2조 8천억이나 팔아버렸어요. 오늘 이게 또 스페이스도 많이 팔고. 그러니까 요즘에 네. 개인 투자분들은 지수 급락하면 좀 투자하셨다가 또 급등하면 또 팔아버리고 이걸 좀 반복하는데, 어쨌든 박스권 장인이다 보니까 뭐 그런 매매 자체는 현재까지는 또 오히려 잘 맞아 떨어져서 오늘은 어쨌든 매도를 좀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끌면서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 지수가 좀 상당히 급등을 했고, 또 오늘 특히 업종으로는 로봇주들 요즘에 분위기 좋았고요. 네. 특히 그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상장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페이스X에 공급하는 우주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당폭 올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금융위에서 이제 대통령에게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관한 업무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금융위 대통령 업무 보고 그 핵심 정책 좀 짚어주세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좀 활성화하자. 그래서 세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네. 요게 이제 5년 정도 하니까 1년에 한 30조씩 아마 집행이 되겠죠. 그래서 요걸 해가지고 뭐 7대 메가 프로젝트 얘기도 나왔고요. 뭐 K 엔비디아 육성, AI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을 한번 육성을 하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런 펀드를 이용해서 벤처기업 같은데 일부 지분 투자도
가능한 걸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코스닥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좀 수혜를 받게 되겠죠. 아하. 그리고 코스닥 신뢰 회복 방안으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상장 폐지 제도 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상장 폐지 그러니까 제도요. 네, 네. 너무 자격이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이 상장돼 있다. 네. 그걸 좀 강화시키자. 옥석거리게 하자.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머니무브 정책은 뭐냐면 기관 투자들 좀 코스닥 늘려라 비중을. 뭐 연기금이나 이런 데서 너무 적게 투자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좀 들어간다면 괜찮지 않겠냐. 그리고 BDC라고 하는데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네. 이 제도를 운영해서 뭐 어쨌든 비상장 기업에도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책적인 부분 이런 이제 머니무브 정책을 이제 기관 중심으로 해가지고 코스닥에 자금을 한번 넣어보자. 그래서 한번 밸류업 하자. 그러니까 올해 사실 밸류업은 코스피 중심이었는데 내년엔 좀 코스닥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좀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말씀하신 기업 성장 집합 투자기구 BDC요. 이게 네. 어떤 거라고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좀 제도인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은 비상장 기업을 직접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대부분 기관 투자가 하거든요. 네, 사모펀드라 그래서 네. 소수의 인원만 모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공모펀드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펀드도 주식시장에 상장시켜가지고 네. 실제 사고 팔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펀드에 가입하시거나 이 펀드를 사면 간접적으로 이제 그 비상장 기업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소액 가지고 예를 들면 그 뭐 배달의 민족이나 네. 이런 기업들 비상장이잖아요. 이걸 살 수가 있는 거죠. 간접적으로.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BDC 제도를 좀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벤처기업 쪽에 비상장 기업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 기업들이 또 성장하고 그런 기업들이 또 그 미국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 좀 상장해서 네. 약간 나스닥 같은 그런 형태의 좀 시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이 이렇게 되면 접근성이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MTS 이용해서 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만들어주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이런 세액 혜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내년에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한번 음. 뭐 지켜보시고 어쨌든 코스닥 수급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재명 대통령이 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늘리라는 주문을 했는데 이게 또 이미 이 국내 주식 비중을 목표치 이상 그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투자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투자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 국민연금 올해 주식 비중이 14.9예요. 국내가 네. 이미 넘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훨씬. 그러니까 어려운데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늘리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이게 최근 주가 상승으로 200조 이상 수익이 났대요. 연금 고갈 연도가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게 더 오랫동안 연금이 이제 그걸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국내 비중 더 늘리면 어떠냐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가능은 합니다.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을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3%로 더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럼 17.9. 근데 여기도 거의 도달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전술적 자산 범위는 뭐냐면 펀드 매니저가 2%를 더 할 수 있어요. 재량에 따라서. 아, 네. 그럼 네. 19.9까지도 가능합니다. 아.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1%만 높여도 13조 원 더 투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펀드 매니저가 재량이 좀 맡겨야 되니까 그거를 과연 시행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런 그 제도에 의하면은 좀 국내 주식 비중은 이미 초과했지만 좀 충분히 가능은 하다. 근데 이거를 국민연금이 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이제 미국에 있는 파운드리 공장 방문해서 일론 머스크 네, 만났다고요? 맞습니다. 아, 네. 그 삼성 공장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을 마련했다는 뉴스도 있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제 앞으로 두 회사가 3태 동맹이라고 하더라고요. 운명 공동체 아니냐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잘하면 삼성도 공급할 거 아니에요, 반도체. 그 삼성이 또 반도체 잘 만들어주면 테슬라도 당연히 그 반도체 가지고 피지컬 AI 로봇과 자율주행 산업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운명 공동체다 네. 이렇게 봐도 되고 올해 7월에 그 계약 맺을 때 일론 머스크가 나 삼성 파운드리 공장 매일 출근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진짜로 사무실을 만들어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좀 지킨 것 같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하고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이 좀 이제 만나서 삼성과 테슬라가 같이 힘을 모아서 AI 칩 만들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조언도 해줄 거 있으면 조언도 해주고 네. 삼성 입장에서도 엄청난 고객사잖아요. 그리고 추가 수주 가능성도 있어서 삼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좋은 기회를 만났고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거는 2나노 공정을 통해서 이거를 좀 수율을 올려서 잘 만드는 거.
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내년에 2나노 공정이 적용된 파운드리 그걸로 만드는 게 삼성 갤럭시 S26에 들어가는 엑시노스 2600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부터 좀 검증이 된다면 아마 순항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성탄절에는 증시가 당연히 쉴 텐데요. 네, 그래서 네. 이번 주는 사실 그 이슈는 크지 않은데 네. 일단 내일은 미국 3분기 GDP 속보치 나오고요. 24일은 미국 증시가 조기 폐장합니다. 오전만 열리고요. 네. 25일은 휴장이고 26일은 한국은 이제 배당 기준일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S증권 리테일 사업부의 염승환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